저는 딸아이가 기저귀를 처음 뗀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그 딸아이가 기특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더 이상 대소변을 치워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방감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기저귀를 채워드리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엄했고 깔끔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또한 극한의 돌봄 노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세를 불렀던 오래전에 제 모습도 좀 떠올리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가는 일은 저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암을 앓고 있는 저희 엄마의 몫이었고요. 저는 암을 앓고 있는 엄마를 돌봐야 했고 또 아버지를 돌보는 이중 돌봄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대소변을 처리하는 거 돌봄의 모습 중에 하나죠. 본인이 하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돌봄이고 또 부모가 하면 기뻐해야 하는 또는 너무나 당연한 육아이고 자녀가 하면 아주 슬픈 돌봄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다 같은 돌봄입니다. 생애 과정 동안 한 번 이상은 당연히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필요한 것이 돌봄이죠. 그러나 돌봄의 양과 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평등한 돌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0% 가까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수발을 가족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제도나 돌봄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라 하더라도 1차적인 돌봄은 결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밀한 가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사회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공식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이 흥미로운 가족 돌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성별 분포가 국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녀 비율이 50%, 50%인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가족주의적 문화가 좀 강한 국가들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연구하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한국 남성은 여기 지금 들으시는 한국 남성들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남성은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남성들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배우자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자녀라든지 다른 공식적인 간병을 받는 비율은 많이 낮았습니다. 또는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돌봄을 받고 배우자가 없으면 돌봄을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보였습니다. 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돌봄받는 것을 꺼리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중에서 돌봄을 제공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돌봄의 결핍이 왜 발생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재가 방문 서비스와 같은 공적인 돌봄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좀 덜 받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남성 노인은 의존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성 돌봄 제공자에게 가족이 아닌 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돌봄 현상을 연구하면서 한국 남성의 이런 특징에 흥미를 느낀 것은 남성 노인이 보이는 돌봄에 대한 배우자 의존성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고요. 이
이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돌봄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도 아파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남성 노인은 돌봄의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고스란히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성 노인 입장에서는 돌봄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독박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 노인이 가지게 됩니다. 돌봄을 하는 여성 노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뜩이나 고령으로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피할 수도 없는 돌봄 노동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또는 시부모 수발, 그리고 배우자 수발에 손자녀 육아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추럴 슬레이버리, 즉 자연 노예와 같은 삶을 버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한테 이 돌봄이 전가될까봐 전전긍긍하십니다. 아까 이제 김예원 변호사께서 40년 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의 600년 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아들이 없고 집 뒤에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아들 혼자 내려옵니다. 어머니는 그 산에서 나머지 생을 맞이합니다. 생의 말기, 임종까지 그 산에서 홀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 가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어머니도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제적인 의존은 아들에게 모든 걸 의존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올라간 어머니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미 산에 올라온 다른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아직 건강한데 아들 등에 업혀서 이 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주변에 돌을 들고 자기 이빨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늙어 보이고 싶었던 이유는 내 아들이 욕을 먹을까 봐. 내 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나를 뒷산에 이렇게 버려둔 것을 이웃들이 알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6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은 이 문화가 현재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여성 노인들은 2중, 3중의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2중 돌봄은 한 명의 돌봄 대상을 돌보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을 동시에 돌보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돌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사람을 간병하고 육아에 가사일에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 작성하고 관리하고 정신적인 지원과 자기 돌봄까지 일의 종류도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2중, 3중의 돌봄은 사실 여성 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대부터 3, 4, 50대 중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은 과도한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곧 5월이 될 텐데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효부상을 시상하는 기관이나 또는 지역이 가끔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시부모님의 남편의 장애를 가진 시동생까지 2중, 3중 돌봄을 하는 여성이 상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가슴이 좀 쓰렸습니다. 효심 높은 며느리라는 의미의 이런 상장은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효부상을 주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쉽게 용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중의 돌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그녀의 부담을 낮추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중에 여성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국제 비교 연구에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의 우울증이 높고 여성이 돌봄 노동에 훨씬 더 많이 종사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낮았습니다. 여성에게 이런 비공식 돌봄 역할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긴장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정책을 다시 짜야 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젠더 렌즈로 사회를 다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성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돌봄의 결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돌봄 부담 때문에 우울한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성의 우울은 남성의 우울이고 남성의 비극은 여성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공식 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공적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비공식 돌봄과 공적 돌봄은 서로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야 할 텐데요. 저는 간호대 교수입니다. 저희 제자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보건소 등 의료 돌봄의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누락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고분분투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환자를 배치하고 있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종종 돌보기를 포기하고 일을 그만둡니다. 1년 이내에 이직률이 44%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많이 뽑습니다. 뽑기만 하고 처우는 안 좋으니까 간호사들은 또 그만두고 처우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병원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을 많이 뽑고 쓰고 버리니까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티슈가 없네요. 이렇게 티슈 뽑아 버리는 거죠. 거동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케어기버들이죠. 요양보호사는 본인들을 장롱신세라고 부릅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250만 명이 넘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장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롱신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부적절한 임금, 불명확한 업무, 과중한 업무량 때문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높으니까 현장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인데요.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인력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채용 기준이나 직업 훈련도 없고요.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노동 조건으로만 따지면 아마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봄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이런 대표적인 공적 돌봄 노동자의 80%가 여성입니다. 이것은 돌봄 노동을 여성의 자연적인 역할로 간주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기대 때문에 편향된 현상입니다. 이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되며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노동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젠더 중립적인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돌봄 노동이 여성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돌봄 노동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또는 청년도, 중년도,
고령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돌봄에 임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담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지옥, 간병살인, 간병자살의 발생을 막아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